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신경외과에서 40년간 신경외과 전문의로 근무한 김민석입니다. 의사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속설이 있습니다. 본인이 전공한 병에 본인이 걸린다는 것이죠. 혈액을 전공하는 의사가 혈액암에 걸리거나 대장암을 평생 수술했던 의사가 대장암에 걸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저는 40년간 수많은 뇌혈관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있다면 단연코 뇌졸중입니다. 특히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 하출혈이죠. 뇌졸중의 가장 무서운 점은 대부분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암이나 심장병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각 증상이 있지만 뇌혈관 질환은 터지기 전까지 아무런 신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몸속에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죠. 오늘은 제가 40년 동안 실제로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인생보감 건강 이야기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5년 전 45세 주부 박지영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가 제게 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영 씨는 평소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끔 스트레스로 인한 가벼운 두통이 있었지만 일반 진통제로 쉽게 해결되는 정도였죠. 정확히 기억합니다. 5월의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던 중이었죠.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한 극심한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뒤통수에 망치로 세게 맞은 것 같은 통증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의사는 CT 촬영을 했지만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편두통이라 진단하여 진통제를 처방하고 귀가시켰죠. 이 대목에서 저는 항상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뇌동맥류의 미세 출혈은 일반 CT에서 간혹 발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잠을 자던 지영 씨는 갑자기 죽을 것 같다며 비명을 지르더니 의식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119를 불러 저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죠. 당시 저는 당직이 아니었지만 응급실 의사의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 연락은 언제나 좋지 않은 소식을 의미하니까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지영 씨는 이미 동공이 열려있는 뇌사 상태였습니다. 제가 즉시 CT 촬영을 다시 했는데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터진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 하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뇌 전체가 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신 장비로 본 영상은 마치 폭발 현장 같았습니다. 뇌 속 압력이 너무 높아져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개골을 열면 뇌가 밖으로 솟구칠 정도였죠. 결국 지영 씨는 2일 후 사망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남편과 두 아이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적을 바라며 기도했지만 의학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장례식 날 그녀의 남편은 제게 절규했습니다. 왜 대학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그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며 제가 보호자였어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뇌동맥류는 때로 잠자는 호랑이 같습니다. 건드리지 않으면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살 수도 있지만 한번 깨어나면 그 위력이 치명적입니다. 첫 번째 경고경미한 출혈과 치명적인 파열 사이에는 보통 수시간에서 며칠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경고 출혈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영 씨의 사례에서 아침에 느낀 두통이 바로 그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 후 저는 제 외래 진료실 벽에 작은 액자를 걸어 두었습니다. 벼락두통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SOS. 지영 씨를 기억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다른 환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좀 더 희망적입니다. 3년 전 만난 60세 김영호 씨의 사례입니다.
영호 씨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은퇴 전 대기업 임원으로 일했고 매일 아침 공원에서 5km 조깅을 하는 건강 마니아였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했죠. 가족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아침 정확히 9시 10분 책상에 앉아 신문을 읽다가 갑자기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극심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에서 그런 통증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진 것 같았어요. 두통이 너무 심해 구토까지 했지만 지영 씨의 경우와 달리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호 씨는 평소 의학 다큐멘터리를 즐겨봤는데 우연히 벼락두통에 관한 방송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저도 인터뷰한 적이 있었죠. 그는 자신의 증상이 방송에서 경고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직감했고 아내에게 즉시 신경외과가 있는 대형 병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동안에도 그는 끊임없이 뇌 CT를 찍어달라고 해 동맥류를 확인해달라고 해라고 아내에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가 제게 온 첫 마디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제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9시 10분 신문을 읽다가 갑자기 뒤통수에 망치로 맞은 것 같은 통증이 왔습니다. 이게 벼락두통 맞나요? 환자가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벼락두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 저는 즉시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CT와 MRI 검사를 지시했고 결과는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후대 뇌동맥에 7크기의 동맥류가 발견되었고 미세한 출혈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의학용어로는 경고 출혈이라고 하는 상태였죠. 다행히 아직 본격적인 파열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영호 씨는 그날로 입원했고 다음날 아침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미세 클립을 이용해 동맥류의 목 부분을 차단하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6시간의 긴 수술이었지만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술 후 2주간의 입원 기간 동안 그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고 현재는 아무런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게 종종 감사 인사를 전하지만 사실 그의 생명을 구한 것은 바로 자신의 질병에 대한 지식과 신속한 대처였습니다. 특히 같은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병원 방문을 권유하는 뇌혈관 건강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평소와 다른 극심한 두통, 특히 벼락두통이라고 불리는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강도의 두통은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며 즉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50대 여성 이미경 씨의 사례입니다. 미경 씨는 대학교 교수로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 쓰던 분이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제 진료실을 찾아온 날은 작년 초겨울이었습니다. 그녀는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특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잠시 머리를 책상에 대도 될까요? 그녀는 제 책상 위에 머리를 대고 있어야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심한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증상은 매우 특징적이었습니다. 누우면 두통이 사라지고 앉거나 서면 참을 수 없는 두통이 찾아왔죠. 심지어 화장실을 가는 짧은 시간조차 견디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3개월 동안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고 강력한 진통제조차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 출근도 못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누워만 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아이들이 엄마가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점이에요. 그녀의 말에서 육체적 고통 외에도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저합성 두통을 의심했습니다. 이는 뇌척수액 누출로 인해 뇌가 두개골 내에서 제대로 떠 있지 못하고 가라앉으면서 생기는 두통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통이 정상적인 두통과는 반대 양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두통은 혈관 확장으로 인해 뇌 압력이 올라가 생기는 것이라 누우면 악화되고 서 있으면 나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합성 두통은 정반대로 누우면 좋아지고 서면 심해집니다. 저는 특수 MRI 검사를 통해 척추 부위에서의 내척수액 누출을 확인했고 경막에 혈액 패치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환자 자신의 혈액을 척추의 경막의 공간에 주입하여 누출 부위를 막는 시술이죠. 간단한 시술이지만 효과는 극적입니다. 시술은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환자의 팔에서 20cc 정도의 혈액을 채취한 후 이를 척추의 경막의 공간에 주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시술 중에도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시술 직후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선생님, 거짓말처럼 두통이 사라졌어요. 3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녀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머리를 똑바로 들고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두통의 양상입니다. 누우면 좋아지고 일어서면 심해지는 두통은 단순한 편두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어떤 진통제도 듣지 않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죠. 이런 증상이 있다면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상담받을 것을 권합니다. 미경 씨는 지금도 종종 제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지난해 추석에는 직접 만든 송편을 들고 찾아오기도 했죠. 그녀는 이제 다시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뇌졸중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혈압 관리입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들 약 70%는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혈압은 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혈관벽을 약화시키고 결국 파열이나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5세 회사원 박준혁 씨는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저희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60mmHg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는 체육대학을 나온 전직 운동선수였는데 은퇴 후 잦은 회식과 스트레스로 15kg나 체중이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고혈압약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한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직 제가 45살밖에 안 됐는데 운동이나 다이어트로 좀 개선해보고 약은 나중에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준혁 씨, 운동과 다이어트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당장의 위험을 막기 힘듭니다. 우리 수축기 혈압을 10mmHg만 낮춰도 뇌졸중 위험을 40%나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철판 비유를 들었습니다. 철판에 망치로 톡톡 치는 것과 꽝꽝 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치질이 24시간 평생 동안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그 망치질을 계속 받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당신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약 복용을 거부하고 운동과 식이요법만으로 혈압을 조절하려 했죠. 3개월 후 그는 뇌출혈로 쓰러졌고 오른쪽 반신마비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지금은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물론 과장된 것이었지만 환자에게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가끔 이런 사례를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약으로 혈압을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운동과 식이요법을 시작해 보세요. 3개월 후 상태가 좋아지면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것을 목표로 해봅시다. 선생님과 제가 함께 계획을 세워 실천해 보는 겁니다. 준혁 씨는 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일주일에 4번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고 체중도 3kg 감량했죠. 그는 매일 혈압을 측정하여 기록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저와 함께 그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6개월 후 준혁 씨의 혈압은 정상 범위로 안정되었고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10kg의 체중 감량과 규칙적인 운동 습관이 정착되면서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되었던 것입니다.
1년 뒤에는 혈압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아내와 함께 주말마다 등산도 다니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가족들도 제가 변한 모습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준혁 씨의 사례는 고혈압 관리에 있어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특히 그의 경우처럼 비교적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 발견된 경우 적극적인 생활 습관 개선으로 약물 의존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고혈압약 복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약을 통해 당장의 위험을 줄이면서 생활 습관 개선으로 장기적인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특히 40대 중반 이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의 임상 경험상 50대 이상에서 갑자기 생활 습관만으로 고혈압을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혈관의 탄력성이 이미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뇌에 좋은 영양제가 무엇인가요? 입니다. 시중에는 수많은 뇌 영양제와 뇌 건강 보조제가 판매되고 있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 영양제들이 정말 효과가 좋다면 왜 의사들이 처방하지 않을까요? 특정 영양제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드시는 음식입니다. 얼마 전 70대 할머니 한 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시면서 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20가지가 넘는 각종 영양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코엔자임 Q10, 비타민 복합제, 심지어 뇌 건강에 좋다는 한약까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것들을 다 먹어야 하나요? 한 달에 거의 50만 원을 이런 영양제에 쓰고 있어요. 저는 할머니께 모든 영양제를 중단하시고 대신 그 돈으로 좋은 생선과 견과류, 신선한 채소를 사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뇌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는 먼저 등푸른 생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연어나 고등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관의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그 할머니는 3개월 후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는데 얼굴색이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선생님, 영양제 끊고 선생님 말씀대로 식사를 바꿨더니 체중도 3kg 줄고 혈압도 좋아졌어요. 게다가 영양제 값으로 손자 학원비를 보태줄 수 있어 더 기쁩니다.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 녹색 채소의 항산화 물질,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의 항산화 성분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탄수화물은 단순당이 아닌 통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피하느냐입니다. 고혈압, 흡연, 과도한 음주, 비만 이것들이 뇌졸중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5년 전 만난 67세 환자 최동철 씨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40년 넘게 하루 2갑씩 담배를 피웠고 주 5일 소주 한 병을 마시는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술과 담배는 내 인생의 낙인데 이것까지 빼앗을 거냐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뇌경색으로 입원한 지 1년 후 2번째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심각한 언어 장애가 남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완전히 금연했지만 이미 많은 것을 잃은 후였습니다. 제가 그를 마지막으로 진료했을 때 그는 메모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담배와 술을 절대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대 직장인 정수진 씨의 편두통 사례입니다. 수진 씨는 10년 넘게 심한 편두통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한 달에 7-8일은 두통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죠.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생리기간에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여러 병원을 다니며 일반 진통제부터 트립탄 계열 약물까지 다양한 치료를 시도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급성 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사무실에서 갑자기 심한 두통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고 메스꺼움을 느꼈고 동료들이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됐던 것입니다. 선생님, 제 인생은 편두통에 맞춰져 있어요. 출장도 못 가고 승진 기회도 놓치고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도 수없이 취소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요. 그녀의 말에서 육체적 고통을 넘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편두통은 단순한 두통이 아닙니다. 혈관이 확장되면서 발생하는 통증으로 맥박이 뛸 때마다 욱신욱신 쑤시는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빛이나 소리에 민감해지고 구역감이나 시야 장애와 같은 전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수진 씨의 경우 두통이 시작되기 약 30분 전에 반짝이는 지그재그 선이 시야에 나타나는 섬광암점이라는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편두통의 특징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최근에 개발된 새로운 치료법을 소개했습니다. CGRP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는 약물이 편두통의 빈도와 강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녀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약을 복용했고 그때마다 실망했기 때문이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시도해 봅시다. 한 달만 약을 복용해 보고 효과가 없으면 중단해도 좋습니다. 수진 씨는 한 달 동안 새로운 약을 복용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에 7-8일이던 편두통이 단 2일로 줄었고 그 강도도 훨씬 약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편두통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언제 두통이 시작될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되었죠. 6개월 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고 오랜 남자친구와 결혼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이제는 두통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중심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톡스 주사 치료도 편두통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주름 제거에 사용되던 보톡스를 머리와 목 주변의 특정 지점에 주사하면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여 편두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치료가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환자들이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편두통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최근의 의학 발전으로 많은 환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예방의 중요성입니다. 뇌혈관 질환은 일단 발병하면 심각한 후유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발병하기 전에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8세 대학 교수 박상민 씨의 사례입니다. 상민 씨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특별한 질환도 없었습니다. 그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 2회 골프와 주 1회 테니스를 즐기는 활동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TV를 보던 중 갑자기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도 약간 어눌해졌고 입 주변이 마비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인이 이상함을 느끼고 곧바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상민 씨의 증상은 이미 80% 정도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MRI 검사 결과 오른쪽 대뇌 방구에 작은 뇌경색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대처로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추가 검사 결과였습니다. 상민 씨는 고혈압이 있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으며 무엇보다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방세동이라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심방세동은 심장 내에서 혈전이 형성될 위험을 높이고 그 혈전이 뇌로 이동하면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가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았지만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뇌졸중의 무서운 점입니다.
심장 문제,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위험 요소들이 오랫동안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뇌졸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민 씨는 항응고제 치료를 시작했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관리하기 위한 약물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심방세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특수 장치를 이식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건강하게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만약 집에 혼자 있었다면 아니면 밤에 자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지금 이렇게 멀쩡히 앉아 있지 못했을 겁니다. 상민 씨의 사례는 뇌졸중의 경고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마비, 언어 장애, 시력 저하, 심한 두통 등은 모두 뇌졸중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병원에 자주 오시는 72세 이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도 기억에 남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10년 전 뇌출혈로 왼쪽 반신마비가 된 상태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휠체어를 타야 했지만 꾸준한 재활로 지금은 지팡이만으로 거동이 가능해지셨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가 좀 더 일찍 고혈압 약을 먹었더라면,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었더라면. 영숙 할머니는 뇌출혈 이전에도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지만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약을 먹으면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서 본인 판단으로 중단하셨던 것이죠. 결국 그 결정이 뇌출혈로 이어졌고 이제는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이제 손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으렴. 선생님은 너희 몸에 좋은 것만 말씀하신단다. 저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사로서 제가 가장 기쁜 순간은 중증 환자를 치료해 회복시켰을 때보다 오히려 환자가 제대로 된 예방으로 아예 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가 아닐까 하고요. 물론 그런 경우는 환자도 의사도 알 수 없기에 조용히 지나가는 순간이지만요.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벼락두통은 응급 상황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두통, 특히 발생 시점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한 두통은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두통의 패턴에 주목하세요. 누우면 좋아지고 일어서면 심해지는 두통, 밤에 심해지는 두통, 아침에 깨면서 바로 시작되는 두통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수축기 혈압 10mmHg 낮추기만 해도 뇌졸중 위험이 40% 감소합니다. 고혈압약 복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금연은 필수이며 규칙적인 운동, 적정 체중 유지, 건강한 식습관이 뇌혈관 건강을 지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세요. 증상이 없더라도 50세 이상이라면 5-10년에 한 번 뇌 MRI나 MRA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위험을 감지하면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비결입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한 가장 감동적인 순간 하나를 말씀드리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5년 전 35세의 젊은 여성 김희진 씨가 갑작스러운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고 저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 하출혈이었고 상태가 매우 위중했습니다. 8시간의 긴 수술 끝에 저희는 동맥류를 성공적으로 차단했지만 뇌 손상이 심각해 회복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희진 씨는 수술 후 2주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저희 의료진은 물론 가족들도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2주 후 그녀는 눈을 떴고 점차 인지 기능과 운동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의 재활 치료 후 그녀는 걸을 수 있게 되었고 1년 후에는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지난해 그녀가 4살 딸아이의 손을 잡고 제 진료실을 찾아왔을 때 저는 의사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임신 5주였던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수술 후 검사에서 임신 사실이 밝혀졌고 의사들은 낙태를 권했지만 우리 가족은 아이를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는데 큰 힘이 되었어요. 살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주었죠. 그녀 곁에 서 있던 작은 소녀는 밝은 웃음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의사로서의 모든 고된 날들이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입니다. 특히 뇌혈관 건강은 우리의 정체성, 인격,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작은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더 많은 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건강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